엄마, 여기서 잠깐만 내리세요. 세단의 문이 닫히는 소리, 하얀 도로 위에 홀로 선 노모. 손에는 작게 움켜진 검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곧 돌아오겠다 말했지만 엔진음은 점점 멀어졌고 남은 건 바람과 눈 그리고 떨리는 숨뿐이었죠. 그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지도 묻지도 않는 기억만 오래 묵은 서랍처럼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외곽 고속도로변 휴게소 근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눈발이 쉼없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차체 곳곳에 묻은 흙먼지와 녹슨 범퍼가 이 차가 꽤 오래된 모델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차 안에는 75살 어머니 명자와 48살 아들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문 채였어요. 뒷좌석에는 김장 김치를 담은 스티로폼 상자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손수 뜬 회색 목도리가 그 위에 흐트러져 놓여 있었습니다. 조수석 발밑에는 밀폐용기 여러 개가 굴러다니며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를 냈어요. 명자가 정성껏 챙겨온 반찬들이었죠. 도윤은 핸들을 꽉 쥔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금세 흩어졌어요. 그의 눈빛은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자는 작고 주름진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천가방을 꾹꾹 눌러쥐고 있었어요. 낡은 가방 손잡이는 실밥이 풀려 있었고 가방 안에서는 약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명자는 시골집을 나와 도시에 있는 아들 집으로 올라왔었어요. 손자, 손녀 얼굴도 보고 며칠이라도 함께 지내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며느리 인경이 거실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배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그 말 한마디에 명자는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이후로 명자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화장실도 멀리 돌아가서 썼고 아침마다 이불을 곱게 개어 구석에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만 갔죠. 도윤은 그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렸고 집에서는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어제 저녁 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집에 좀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애들 학원 일정이랑 제 회사 일이 좀 겹쳐서요. 명자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 내가 집이 편하지. 너희도 바쁜데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차에 오른 두 사람은 말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와이퍼만이 규칙적으로 눈송이를 쓸어내고 있었어요. 명자는 창밖을 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목적지는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휴게소 근처에 다다르자 도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소를 지나쳐 한적한 갓길 쪽으로 핸들을 꺾었어요.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눈 덮인 공터 옆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 내리세요. 차 점검 좀 하고 갈게요. 요즘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얇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허리가 굽은 그녀는 조심조심 눈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죠. 명자는 코트 깃을 여미며 차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도윤은 트렁크를 여는 척하며 뒤로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트렁크 안에는 아무것도 꺼낼 게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발 속에 홀로 서 있는 작은 어머니의 등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예, 지금 내려드렸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짧은 대답이 들려왔고 도윤은 곧바로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자가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차는 괜찮냐?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운전석 문을 닫았고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도윤아? 명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명자는 다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야, 도윤아, 잠깐만.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뛰었지만 곧 멈췄어요. 눈길이 미끄러웠거든요. 붉은 후미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손을 허공에 든 채 외쳤어요. 도윤아, 도윤아. 목소리가 눈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남은 건 휘날리는 눈발과 타이어 자국, 그리고 명자 혼자뿐이었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물도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이 끝없이 내려앉고 있었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넌 그럴 애가 아닌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고 싶다는 듯한 애처로운 바람만이 묻어났어요. 차가 떠난 자리에서 명자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눈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어요. 신발 안으로 스며든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청가방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가방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게 갈비뼈에 눌렸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허리가 굽어 시선은 자연스레 아래를 향했어요.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타이어 자국을 따라 몇 걸음 걸어보다가 멈췄어요.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차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도로 옆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녹슨 철제 기둥과 금간 플라스틱 지붕이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쪽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0걸음쯤 걸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는 눈에 젖어 축축했어요. 차가운 기운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명자는 코트를 당겨 무릎 위까지 덮으려 했지만 옷이 짧았어요. 그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명자는 이를 악물고 종아리를 주물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힘도 제대로 들어가지 어바웃했습니다. 숨을 몇 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가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류장 안내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낡은 플라스틱판 위에 버스 시간표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종점 이름은 신월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명자는 청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열리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지퍼가 끝까지 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하얀 약봉지 2개, 작은 플라스틱 도시락, 그리고 구겨진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명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지워지거나 더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도윤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두 번째 줄에는 복지관 박선이라는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명자는 수첩을 펼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발이 수첩 위로 떨어졌어요. 글씨가 번질까봐 재빨리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간판이었어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수첩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일어섰어요. 허리를 펴려 했지만 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굽은 허리는 이미 그 모양대로 굳어 있었거든요. 벤치 손잡이를 짚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어요. 명자는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정류장에서 편의점까지는 한 50m쯤 되어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1분도 안 걸릴 거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걸으며 명자의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사진을 한 장씩 넘기듯이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23세 명자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25살 성우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손은 거칠었어요. 막노동으로 굳은 손이었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성우는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고생 안 시킬게. 명자는 웃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명자는 시골집 마당에서 애셋을 키웠어요. 첫째 도윤, 둘째 딸 은희, 막내 아들 태준, 셋 다 1살 터울이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명자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달랬습니다. 은희를 업고 빨래를 하면 도윤이 울었어요. 도윤을 안으면 태준이 배가 고프다고 보챘습니다. 밤에는 셋이 돌아가며 울었어요. 명자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시작한 건 도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성우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명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도시락을 3개 쌌습니다. 성우 것, 도윤 것, 그리고 자신이 일하러 가져갈 것. 도시락 안에는 늘 김치와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어요. 반찬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오전에는 부잣집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는 새벽시장 채소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어요. 명자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래도 도시락만큼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학원은 못 보내도 밥은 굶기지 않겠다는 게 명자의 고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지 않아도 명자는 매일 아침 3개를 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위에 김치를 얹고 계란말이를 썰어 넣었어요. 가끔은 멸치볶음을 조금 넣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초등학교 운동의 날이었습니다. 명자는 일을 빼고 학교에 갔어요. 운동장 한쪽에 서서 도윤을 찾았습니다. 하얀 체육복을 입은 도윤이 친구들과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흰 고무신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운동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윤은 1등을 했어요. 명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크게 소리 지르지는 못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가슴은 뛰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명자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도윤이 최고야. 도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도시 야경도 보여줄 거야. 명자는 그날의 도윤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해맑게 웃던 얼굴을요. 그 약속을 진심으로 했던 얼굴을요. 명자는 멈춰 섰습니다. 눈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내 새끼가 저럴 애는 아닌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믿고 싶다는 애처로운 바람뿐이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명자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빌딩 12층이었습니다. 도윤은 좁은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부장실 문패가 보였어요. 영업이팀 김태수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2번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 부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도윤을 향했어요. 장대리, 이번 분기 실적 봤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팀 통째로 날아갑니다. 알아요?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안 되니까 문제죠. 다른 팀 보세요. 다들 목표치 넘기는데 우리만 이 모양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 부장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계약 2건 더 따오세요. 그게 안 되면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부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완료 계약서, 독촉 메일, 고객 컴플레인 문서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자리 동료 최 대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장 대리 괜찮아요? 부장님한테 또 한 소리 들었죠?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뭐, 늘 그렇죠. 최 대리는 자리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집안일도 있고 그렇다며?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어머니 모시는 문제랑 대출이랑 뭐 여러 가지요. 대출이 많아요? 카드빚이랑 합치면 좀 되죠. 작년에 친구 보증도 잘못 써줬고요. 최 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겠네.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를 응시할 뿐이었어요. 화면에는 은행 대출 잔액이 떠 있었습니다. 3,500만 원. 그것도 이자만 갚고 있는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앞 카페로 나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주문했습니다. 먹기 전에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좀 나가셨어? 솔직히 집 냄새 배서 미치겠어. 도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리고 아내가 받았어요. 여보. 응, 왜?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문자 봤어. 어머니 일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 집에 계속 계실 건 아니잖아. 도윤은 샌드위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당신 말대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나도 사람인데 어머니 혼자 모시기 벅차. 알아만 보지 말고 빨리 결정해요. 하은이도 눈치 보고 그러잖아. 알았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할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일에 쫓기는 표정들이었어요. 나도 아들이고 싶은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맨날 효자만 해. 목소리는 쓰라렸어요. 도윤은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은 회사 근처 허름한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반듯하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김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장 대리님, 생각은 좀 해보셨어요? 김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땅이요? 네. 시골집 있는 땅이잖아요. 시세로 치면 한 2억은 되는데 담보로 5천만 원만 받으시면 되죠.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어머니가 살 데가 없잖아요. 김 사장은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 자리도 같이 알아본 거잖아요. 좋은 데 있어요. 경기도 쪽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되고요. 100만 원이요? 대출금에서 이자 빼고 나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죠. 장 대리님 월급이면요. 도윤은 서류를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 끝을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렸어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직은 말씀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효도 프로젝트잖아요. 어르신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효도 프로젝트? 그 말이 도윤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펜을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찻집 안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김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장 대리님, 이런 조건은 흔치 않아요. 금리도 낮게 해드린 거고요. 알아요. 그래도 하루만 더 생각할게요. 김 사장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까지만 연락 주세요. 다른 분들도 대기 중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나가고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피곤해서인지 마음이 복잡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도윤은 시골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김 사장이 건네준 요양원 팜플렛이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려다 멈췄어요. 시골집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주소를 입력했어요. 휴게소 근처의 낯선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려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만이 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도로 위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와이퍼를 켰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눈을 쓸어냈지만 마음속 무게는 쓸어낼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도착한 건 10여 분쯤 걸린 뒤였습니다. 명자는 자동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편의점 안에서는 밝은 형광등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명자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에 묻은 눈이 바닥에 떨어지며 무릉덩이를 만들었어요. 카운터 뒤에 20대로 보이는 여자 알바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다가 명자를 올려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중전화를 찾고 있었어요. 편의점 한쪽 구석에 낡은 공중전화 박스가 보였습니다. 초록색 플라스틱이 곳곳 긁혀 있었어요. 명자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화기 앞에 서서 수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2개의 번호가 보였어요. 도윤 휴대폰, 복지관 박선희.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2개가 손바닥에 있었어요. 명자는 첫 번째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동전 투입구 앞에 가져갔다가 멈췄어요. 아들 번호를 눌러야 할지, 복지관 번호를 눌러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명자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도윤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까지 눌렀어요. 하지만 세 번째 숫자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또 나 때문에 싸우겠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명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동전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다 떨어뜨렸어요. 동전이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구르는 소리가 조용한 편의점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명자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어요. 한 손으로 전화기 받침대를 짚고 조금씩 몸을 낮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동전에 닿았어요. 겨우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번호를 눌렀어요. 복지관 박선희의 번호였습니다. 동전을 넣고 천천히 숫자를 눌렀어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안녕하세요. 신월리 종합복지관입니다. 업무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어요. 명자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혹시 끝에 다른 안내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멘트는 반복될 뿐이었어요. 명자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동전 반환구에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동전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카운터의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웃으려 애썼어요. 응, 괜찮아. 고맙다.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더 추워져 있었어요. 눈도 굵어졌습니다. 명자는 코트 깃을 여미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편의점 바로 옆에 작은 찻집이 있었습니다. 10,000원의 차 한 잔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낡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찻집 안에서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최만호였어요. 찻집 주인이었습니다. 만호는 눈속을 비틀거리며 걷는 명자를 발견했어요. 명자는 편의점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려다 중심을 잃었어요.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만호는 재빨리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 저기 버스 정류장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명자는 손으로 어디론가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만호는 명자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너무 파래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추워서. 명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는 순간 만호가 재빨리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만호는 명자의 팔을 잡고 천천히 찻집 안으로 들였어요. 명자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감싸왔어요. 만호는 명자를 창가 자리에 앉혔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였어요. 명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몇 번 들이마셨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거 가져올게요. 만호는 안쪽으로 들어가 유자차를 끓였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한 잔을 들고 왔어요. 명자 앞 테이블 위에 살짝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명자는 눈을 뜨고 유자차를 바라봤어요. 노란 빛깔의 차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가슴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만호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이 근처 분이세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기 시골에서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잠깐 차 봐준다고 해서. 그런데 어디로 간 건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명자는 다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만호는 명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어요. 하지만 함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라도 연락해 볼까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길을 잘못 찾은 것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추운데 밖에 계시면 안 되죠.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만호는 한숨을 조용히 쉬었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 가게를 하며 이런 상황을 몇 번 봤거든요. 버려진 노인들을요. 이 근처에서 버스를 타면 시골집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시계를 보았어요.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막차도 끊겼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첫 차가 6시에 있긴 한데.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찻집 문 유리창 너머로 도로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가 지나갔어요.
빛이 반짝이더니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호는 명자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자와 함께 눈 내리는 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신월리 종합복지관은 마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녹슨 철제 계단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층 상담실, 사회복지사 박선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38살 이 일을 시작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노인 가정 방문 기록이 떠 있었어요. 선희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유명자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선희는 한 기록을 클릭해 열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가정 방문. 대상자 유명자, 만 75세. 시골집에서 단독 거주 중. 도시 거주 장남과의 관계 불안정. 생활비 지원 필요. 다음 기록을 열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복지관 내방 상담. 유명자 어르신 약값 지원 요청. 아들 가족과의 갈등으로 정서적 위축 상태. 우울감 호소. 선희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11월 초순,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복지관 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었습니다.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우산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있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희는 복도에서 명자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이 비에. 그냥 좀 답답해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선희는 명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의자를 권하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나 나이가 드니까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명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네 집에 가면 며느리가 싫어하는 게 보여. 손주들도 할머니한테 말 잘 안 거는 것 같고,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희는 티슈를 한 장 뽑아 명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다 내 탓이지. 늙으면 짐이 되는 거야. 명자는 티슈로 눈가를 닦았어요. 선희는 명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그때 명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명자는 수첩을 펼쳐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봐. 도윤이 전화번호하고 선희 씨 복지관 번호 적어뒀어. 선희는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왜 이걸 보여주세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길 잃어버리면 이 번호로 전화 좀 해줄래? 선희는 깜짝 놀라 명자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길을 잃어버려요? 명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나이 먹으면 깜빡깜빡하잖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지. 선희는 수첩을 명자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 어르신 챙길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어요. 선희는 화면에서 그날의 상담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유명자 어르신, 가족관계 악화로 인한 불안감 호소, 길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표현, 지속적 관찰 필요. 선희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희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신월리 종합복지관입니다. 아, 거기 복지관 맞죠? 저 편의점 하는 사람인데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여기 한 어르신이 계신데 복지관 번호를 수첩에서 찾아서 그러는 것 같아서요.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시길래. 선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요. 어르신 성함이.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유명자라고 하시는데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남자는 편의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선희는 메모지에 빠르게 적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르신 옆에 계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지관 현관을 나서며 눈발이 얼굴에 날아왔습니다. 차가웠어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향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어요. 3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와이퍼가 눈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핸들을 꽉 쥐고 도로를 달렸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 거예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선희는 한 달 전 명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혹시 내가 길 잃어버리면. 그 말이 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편 시골 마을. 명자의 집 앞에서 이웃 오말순이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말순은 명자와 5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어요. 대문 앞에 우유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허리를 굽혀 우유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웠습니다. 배달된 지 하루는 된 것 같았어요. 또 밤새 불도 안 켜졌네. 말순은 중얼거리며 명자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어둠만 보였습니다. 말순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야,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명자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며 우유를 대문 앞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말순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노인 혼자 사는 집은 금방 흔적이 티가 나. 말순은 자신의 자식들을 떠올렸어요. 아들 2, 딸 1.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곤 했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말순은 쓸쓸하게 웃으며 자기 집 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혼자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월리 마을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명자의 집 지붕 위에도, 말순의 집 지붕 위에도, 복지관 지붕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25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98제곱미터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도윤의 집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며느리 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45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실내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인경이 전화를 걸었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응, 왜? 전화 너머로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일 때문에 그러는데 솔직히 또 오래 계시면 우리 집 망가진다니까. 인경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어른은 어른인데 말은 곱게 해야지. 당신도 나중에 늙으면.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할머니 모실 때 힘들다고 그러셨잖아. 친정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인경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냄새도 나고 집 안 분위기도 무거워지고 하은이도 눈치 보고 그래요. 이번에 아예 요양원으로 모시든지 해야 할 것 같아. 그건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해야지. 상의는 이미 했어요. 오늘 모셔다 드린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인경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명자가 싸온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인경은 김치통을 보다가 일어나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싱크대 옆 찬장을 열고 김치통을 안쪽 구석에 밀어 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요. 그리고 찬장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 입구에서 인경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녀 하은이었어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은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말하면 또 분위기만 나빠질 게 뻔했거든요. 하은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하은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명자가 쓴 손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미는 너 웃을 때 제일 예쁘더라. 공부도 좋지만 밥은 꼭 챙겨 먹어라. 할미가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하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큰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들어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하은은 학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하은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환하게 웃으며 하은을 안아줬어요.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키도 더 큰 것 같고. 할머니는 안 변하셨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자는 시골집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텃밭에서 키운 고추, 이웃집 강아지 이야기, 마을회관에서 만난 친구들 얘기였습니다. 하은은 할머니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은은 할머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명자가 온 첫날 저녁 식사 후에 인경이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요즘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해서요. 인경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하은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요.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하은이 학교 가기 전에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은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을 때 명자는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어야지. 하은은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과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옆에 앉아 하은이 먹는 걸 지켜봤습니다. 맛있어?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명자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인경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을 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나 원래 일찍 일어나는 거 익숙해. 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은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밥을 빨리 먹었어요. 학교에 가기 전 할머니가 하은의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이건 뭐예요? 용돈.
학교에서 배고프면 뭐 사 먹어라. 할머니, 괜찮아요. 저 용돈 있어요. 그냥 받아. 할미가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은은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갑 안에 고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편지를 써서 하은 방에 놓고 갔습니다. 하은이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서 발견한 편지였어요. 하은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미는 너 웃을 때 제일 예쁘더라. 그 문장을 읽으며 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8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돌아온 거였어요. 하은은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인경이 거실에서 나와 도윤을 맞이했어요. 어머니 모셔다 드렸어요? 도윤은 외투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려드렸어. 어디로요? 요양원 근처까지. 도윤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정확히 어디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인경이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었어요. 하은은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도윤이 고개를 들어 하은을 봤어요. 응? 할머니한테 연락은 드렸어? 거기 잘 도착하셨는지도 모르잖아.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경이 끼어들었어요. 하은아, 애 앞에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왜요? 할머니 걱정하는 게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하은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도 어른이잖아요. 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 사이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아, 할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확인은 하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수저를 들어 밥을 떴을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어요. 명자가 싸온 시골식 묵은지로 끓인 찌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밥을 조금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 배불러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거실에는 도윤과 인경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찌개 냄비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은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밖에서는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계신 곳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까요? 하은은 그 생각을 하며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차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편의점 옆 찻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10,000원에 차 한 잔. 선희는 찻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눈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안쪽 창가 자리에 명자가 앉아 있었어요.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선희가 다가갔어요. 명자는 고개를 들어 선희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선희 씨,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선희는 명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만호가 다가왔어요. 아, 복지관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돌봐주셔서.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어요. 선희는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명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길을 잠깐 잘못 내린 것뿐이야. 어르신, 도윤이가 차 점검한다고 해서 내렸는데 그게 길이 좀 헷갈려서. 선희는 명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시선을 피했어요.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대강 이해했거든요. 일단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죠.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근처 노인 임시 쉼터였습니다. 네, 거기 오늘 빈자리 있나요? 네, 한 분 모셔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선희는 명자를 봤어요. 어르신, 오늘은 임시 쉼터에서 주무시고 내일 다시 상의해요. 괜찮으시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뒤 선희의 차는 임시 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신월리 노인 임시 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은 사무실과 식당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선희는 명자를 부축하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여성 숙소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6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4개의 침대에는 노인들이 누워 있었어요. 한쪽 구석 빈 침대를 가리키며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쓰시면 돼요. 선희는 명자를 침대 옆까지 안내했어요. 명자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낡은 이불이 침대 위에 개어져 있었어요. 어르신, 오늘은 여기서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마워, 선희 씨. 패 끼쳐서 미안해. 무슨 말씀을요? 편히 쉬세요. 선희는 명자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어요. 방 안에는 명자만 남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누워있던 노인 하나가 고개를 돌렸어요. 79살 백종수였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 처음이세요? 네, 그렇네요. 종수는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마른 체구에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왔어요. 아들 집 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명자는 종수를 바라봤어요. 아드님이. 나도 아들이 버린 건 아니고요. 종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고 믿고 싶어요. 아들도 힘들었겠죠.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수의 말이 자신의 말처럼 들렸거든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많아요. 다들 사연이 있죠. 종수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잘 곳이 있는 게 어딘가요? 명자는 이불을 꺼내 덮었습니다. 이불에서 낡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명자는 이불 속으로 몸을 파고들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수첩을 펼쳤어요. 도윤의 전화번호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명자는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하나씩 짚었어요.
마치 전화를 거는 것처럼요. 도윤아.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추운데 옷은 잘 입고 다니냐? 명자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한편 복지관 사무실, 선희는 책상 앞에 앉아 명자의 상담 기록을 다시 열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과거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가족관계 악화, 생활비 지원 필요, 정서적 위축. 선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려 새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28일 유명자 어르신 긴급보호. 고속도로변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됨. 아들과 동행 중 홀로 남겨진 것으로 추정. 임시 쉼터 입소 조치. 기록을 마치고 선희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명자 같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방임이나 학대에 해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었어요. 임시쉼터는 한 달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장기적인 보호시설로 옮기려면 비용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명자에게는 충분한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노트에 메모를 적었어요. 내일 아침 아들 연락, 상황 파악 필요, 장기 보호시설 알아보기, 법률 자문 요청. 메모를 마치고 선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명자의 수첩에 적혀 있던 도윤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지금 전화하는 게 맞을까요? 선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선희는 외투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지관 현관문을 잠그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선희는 명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찻집에서 봤던 그 눈빛을요. 포기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눈 내리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눈을 쓸어냈어요. 도로는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임시 쉼터, 명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불 속에서 수첩을 꼭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명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괜찮아. 넌 내일 잘하고 살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원망은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쉼터 안에서는 노인들의 숨소리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도윤의 회사 로비였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어젯밤 내린 눈이 건물 옥상과 도로에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커피 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눈 속에 홀로 서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멀어지는 순간, 어머니가 손을 뻗던 그 순간이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열었어요. 맨 위에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사흘 전이었어요. 번호를 터치했다가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 미안해요라고 해야 할까요?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시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빠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바쁜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사무실로 향했어요. 도윤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장대리, 누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드니 박 실장이 서 있었어요. 50대 후반 회사 대표이사 비서실 소속이었습니다. 아, 실장님. 도윤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어제 일찍 퇴근하셨던데 괜찮으세요? 네,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요. 박 실장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도윤을 바라봤어요. 어제 어머니 문제로 상담하셨다면서요? 도윤은 깜짝 놀라 박 실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가 좁잖아요. 다 들려요. 박 실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노인시설 쪽은 제가 아는데 좀 알아봐 줄까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있어서요. 그래요? 뭐, 가족일은 조심해서 처리해야 해요. 박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요즘 세상이 워낙 민감하잖아요. 도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조심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 실장은 일어서며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가족 문제는 회사 밖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알아서 잘하시겠죠? 네. 박 실장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전화일까요? 아니면 김 사장일까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도윤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장도윤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신월리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박선이라고 합니다. 유명자 어르신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어제 밤부터 임시 쉼터에 계십니다. 어르신이 아드님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전화드렸어요. 도윤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많이 다치셨나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세요.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선희는 쉼터 주소를 알려줬어요. 도윤은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떨어뜨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 천장의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서 맥박 소리만 쿵쾅거렸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어요.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야 할까요? 김 부장에게 보고할 서류가 있었어요. 오전에 회의도 있었습니다. 빠지면 또 눈총을 받을 게 뻔했어요. 도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대리 안 타세요? 동료가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올라가요. 네.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로비 쪽으로 돌아섰어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도윤을 봤어요. 장 대리님, 어디 가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도윤은 회사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내비게이션에 쉼터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 거리였어요. 출발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로 나가 신호를 기다렸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윤은 운전하면서 어제를 떠올렸습니다. 휴게소 근처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했던 순간을요. 트렁크를 여는 척하며 전화를 걸었던 순간을요. 내가 뭘 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눈이 녹아 도로가 질척거렸어요. 타이어가 물을 튀기며 달렸습니다. 도윤은 악셀을 밟았어요.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시속 100km, 110km. 엄마 미안해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와이퍼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녹은 눈을 쓸어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들판이 지나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요. 도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낮은 건물들 사이로 신월리 놓인 임시 쉼터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하지? 혼잣말이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쉼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천천히 현관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유명자 어르신 만나러 왔는데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네. 식당에 계실 거예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복도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식당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식당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여러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명자가 보였어요. 배식을 돕는 자원봉사자 학생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 끓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명자가 젊은 자원봉사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도 한때 밥 많이 퍼줬다. 식당에서 일할 때 말이야. 자원봉사자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얘기 더 들려주세요. 명자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명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 앞에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명자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재빨리 받쳐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식당 안다른 노인들도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으니까요.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아들 아닐까? 아, 그 어르신 아들이구먼. 도윤은 명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10걸음쯤 되는 거리였지만 한참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배식대에서 물러나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아 도윤을 기다렸어요. 도윤은 명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자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왔냐? 길 많이 막히더라. 마치 잠시 놀러와 있던 것처럼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도윤은 명자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뭐가? 나 어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자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어요. 도윤을 보지 않고 손수건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나이가 드니 헷갈려서 차를 잘못 내린 거지. 엄마 아니야. 뭐가 아니냐? 내가 정신이 좀 없었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나 때문에 내가 비겁했어. 명자는 여전히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회사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엄마가 폐만 끼쳤지. 그런 말하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식당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무슨 폐를 끼쳐? 엄마는 우리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젠 늙었잖아. 늙으면 짐이 되는 거야. 엄마. 도윤이 소리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야. 내가 못났어.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야.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선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아드님. 선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 사무실로 갈까요? 거기서 이야기하시죠. 명자와 도윤은 선희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세 사람이 앉았어요. 선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께서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실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선희가 말을 시작했어요. 임시 쉼터는 한 달 이상 계실 수 없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엄마? 너희 집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잖아. 할미 하나 빠지는 게 편할 텐데. 도윤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엄마도 편해야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엄마는 맨날 남부터 생각해? 엄마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명자는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괜찮지 않아. 어제 눈 속에 혼자 계실 때 엄마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추웠어?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명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네, 엄마. 엄마가 너희 집에 가면 진짜 다들 힘들어 하더라.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 얼굴 보면 알아. 하은이도 눈치 보고. 그게 엄마는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조금 조용한 데서 지내고 싶어? 너희한테 부담 안 주고. 도윤은 무릎을 꿇고 명자 앞에 앉았어요. 엄마, 나 바뀔게. 정말로. 인경이한테도 제대로 얘기할게. 명자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알아. 내가 나쁜 새끼가 아니라는 거.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엄마가 미안하지. 선희는 휴지를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어요. 명자와 도윤은 각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르신.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은 어떠세요? 그룹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데? 명자가 물었어요. 노인분들 4~5명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에요. 시설이 아니라 집 같은 분위기고요. 서로 돕고 살 수 있어요. 선희는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작은 집 사진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노인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도윤이 물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낼 수 있어요. 명자가 도윤을 봤어요. 괜찮겠냐? 네, 엄마. 그 정도는 제가 꼭 할게요. 명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팜플렛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노인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네, 어르신. 함께 지내실 분들이 계세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 선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제가 모시고 가서 둘러볼게요. 도윤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거기 가시더라도 제가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래, 너도 바쁜데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명자는 도윤의 손을 꼭 쥐었어요.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얼었던 것들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1월 중순, 추위는 여전했지만 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어요. 신월리에서 차로 20분 거리, 작은 주택가에 자리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에는 행복나눔 그룹홈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명자는 이곳으로 옮겨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함께 사는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명자 외에 78살 할머니 둘, 75살 할아버지 한 분이었어요. 모두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명자는 뒷마당 작은 텃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채소는 없었지만 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삽으로 땅을 조금씩 파헤쳤습니다. 얼었던 흙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일하니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명자 씨, 점심 준비 도와주실래요? 집안에서 같은 방을 쓰는 박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들어갈게요. 명자는 삽을 내려놓고 손을 털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박 할머니와 또 다른 최 할머니가 김치를 썰고 있었어요. 오늘 김치찌개 끓일 건데 명자 씨가 잘하잖아요. 제가요? 그럼요. 지난번에 끓인 거 정말 맛있었어요. 명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냄비를 꺼내 물을 부었어요.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김치를 넣고 된장을 풀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명자는 국자로 맛을 봤어요. 조금 더 끓여야겠네. 명자 씨, 요리 정말 잘하세요. 최할머니가 말했어요. 식당에서 일 오래 하셨다며? 네, 한 15년쯤 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손맛이 달라요. 새할머니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후 2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문을 열었어요. 명자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명자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에 하은이가 서 있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은아. 명자는 하은을 꼭 안아줬습니다. 하은의 어깨에서 겨울바람 냄새가 났어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하은이 고맙다. 추운데 여기까지 오고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왔어요. 명자는 웃으며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마침 점심에 끓여놨다. 데워줄게.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자는 찌개를 다시 데우고 밥을 퍼냈어요. 하은은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찌개가 밥과 함께 나왔어요. 하은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라. 명자는 하은이 먹는 걸 지켜봤어요.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하은이 물었어요. 응, 괜찮아. 같이 사는 할머니들도 좋고,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무서워. 하은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공부 바쁜데 괜찮겠냐? 괜찮아요. 주말에 올 수 있어요. 명자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효녀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냄비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쯤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었어요. 손에 큰 봉투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아 왔구나. 명자는 현관까지 나가 도윤을 맞았어요. 오늘 일찍 왔네? 네, 일찍 끝나서요. 도윤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전기장판이고요. 이건 슬리퍼예요. 겨울에 발 시리시다고 하셔서 괜찮은데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도윤은 또 다른 흰 봉투를 꺼냈어요. 생활비였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예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명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고맙다, 도윤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명자는 차를 끓여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네, 엄마. 요즘 좀 나아졌어요. 며느리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인경이한테 제대로 얘기했어요. 엄마 일로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좀 놀랐는데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도 하고.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애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남 먼저 생각하고. 명자는 웃었어요. 습관이야, 습관. 도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하은이랑 같이 올게요. 인경이도 데려올까 하는데. 그래, 다 같이 와도 되겠냐?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명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제가 더 죄송해요,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7시 도윤이 일어섰어요. 엄마, 전 이만 가볼게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도윤은 신발을 신으며 명자를 봤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너도 무리하지 말고. 도윤이 나가고 명자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윤의 차가 출발하고 있었어요. 후미등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차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룹홈 거실에는 4명의 노인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귤을 까고 있었어요. 까놓은 귤을 옆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명자 씨, 오늘 손님 많이 오셨네요.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네, 손녀랑 아들이 왔어요. 부러워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명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송이가 하얗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차에서 잠시 내리세요라는 말과 함께 혼자 남겨졌던 그날과 같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그래. 잠깐 내려야 보이는 것도 있고 잠깐 세워야 돌아보는 것도 있네.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아있던 최 할머니가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혼잣말이야. TV 소리가 거실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명자는 귤 한쪽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춥지 않았습니다. 그저 겨울의 한 풍경일 뿐이었어요. 명자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시작이었어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세상은 다시 하얗게 덮여 있겠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명자의 새로운 하루도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구를 잠시 내려놓으셨나요? 그때의 그 마음은 후회가 되셨나요? 아니면 안도였나요? 누구는 눈 쌓인 길가에서, 누구는 마음 한켠에서 버려진 채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TV를 끄신 뒤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세워두셨던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그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우리가 함께 믿어드릴게요.